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문명 세미나장.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단 한 문장이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수백 년의 학문적 상식이 뒤집히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모든 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증명해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독일인 언어학자로서 저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사건들은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학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닙니다. 문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았어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것이 왜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왜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창조물 중 하나로 불리는지. 세미나의 마지막 날,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앨리슨 슈나이더입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언어학 교수죠. 오늘 영국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문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 분위기는 겉으로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문명의 근간이자 국가의 힘이니까요. 자,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와 그 영향력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울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언어학과의 석좌 교수로 세계적인 권위자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고요? 서양학계에서 비서구권의 문자를 최고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파울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파울러 교수는 한글의 문자 구조, 습득 용이성, 디지털 호환성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라틴 문자를 쓰는 나라들이죠. 제 옆자리의 독일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앨리슨, 이게 무슨 소리야? 한글이 라틴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성적인 주장에 불과해. 증거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유럽인으로서 라틴 문자의 우월성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파울러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입니다만 이런 주장은 다소 감상적인 것 아닐까요? 라틴 문자는 세계 보편성과 역사성에서 이미 증명된 체계입니다. 파울러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 당신의 의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은 감상이 아닙니다. 한글은 디자인된 문자입니다. 철저히 계획되고 체계화된 문자죠. 단순한 역사적 진화가 아니라 의도적 창조물이기에 더 효율적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학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세계 언어 지형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중 한 사람, 니콜라스 장 르브랭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세미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라니,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언어학자로서 제가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연구실 책장에는 한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창제 역사, 특징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빠져들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 발명된 문자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 세미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문자의 우열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결론을 넘어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창문 밖 옥스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야. 문자의 전쟁이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장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니콜라스 장 르브랭이었어요. 프랑스 문화부 산하 라틴 문자 보존재단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슈나이더 교수, 어제 파울러의 발언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이 최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니콜라스는 제 팔을 잡고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라틴 문자 보존재단에서 곧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라틴 문자의 세계적 유산이라는 주제로요. 당신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특정 문자의 우월성보다는 객관적 분석에 관심이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앨리슨, 한글은 아시아의 신화일 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언제나 라틴 문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 같은 석학이 객관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지지한다면 유럽 문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죠. 니콜라스, 저는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증거가 어디로 이끄는지 따를 뿐이에요.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니콜라스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국 문자 체계의 현대적 적용이었어요. 발표 순서표를 확인했더니 한글 관련 발표자들이 모두 마지막 순서로 밀려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일까요? 첫 발표자인 일본 학자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표 중에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거나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는 등의 문제였죠. 저는 우연히 니콜라스가 기술 담당자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한국에서 온 박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교수님, 발표 준비는 잘 되셨나요? 박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발표 자료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백업도 열리지 않고요. 이상하게도 한글 관련 발표자들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체계적인 방해 공작이었죠. 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글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세미나장 뒤편에서 니콜라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몇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라틴 문자의 지배력이 무너지면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패권의 시작이죠. 니콜라스의 말에 주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죠. 오후 세션, 마침내 한국 학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발표 자료 없이도 훌륭하게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에서 한글의 처리 효율이 라틴 문자보다 15% 높다는 연구 결과는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니콜라스가 질문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입니다만 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나요? 객관성에 의문이 듭니다. 박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연구 방법론은 국제언어학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저는 니콜라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불안과 분노,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감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영토가 침범당한 것처럼 방어적이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노트북으로 니콜라스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라틴 문자 보존재단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라틴 문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 전쟁이에요. 그리고 니콜라스는 그 전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논쟁에서 진실만을 따르겠다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밝히겠다고. 그것이 한글이든 라틴 문자든 말이죠. 세미나 셋째 날, 세계 각국의 문자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태국 문자, 아랍 문자, 크메르 문자, 산스크리트,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체계성이 돋보였죠. 발표자들은 자국 문자의 역사와 특징, 현대적 적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모든 발표를 들었어요. 언어학자로서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다양한 문자 체계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건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각 문자마다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국 문자는 아름답지만 배우기 어렵고, 아랍 문자는 연결성이 뛰어나지만 모음 표기가 불완전했죠. 산스크리트는 체계적이지만 너무 복잡했고요. 흥미롭게도 한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거의 모든 발표자가 비교 대상으로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문자는 한글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한글과 달리 우리 문자는처럼요. 한글이 이미 일종의 기준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자 체계의 효율성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문자는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문화적 깊이는 어떻게 측정하죠? 한자는 배우기 어렵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의 층위는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수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자의 아름다움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태국 문자의 곡선미는 그 자체로 예술이죠. 모두 각자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문맹률 감소 속도, 습득 시간, 오타율, 디지털 변환 효율성 등을 AI로 분석하는 거죠. 제 제안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라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니콜라스는 미소 지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 분석은 현대적 관점에만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은 어떻게 측정하죠? 분명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역사적 가치도 측정 가능합니다. 문헌 보존률, 문화재 기록 정확성 등으로요. 오후 세션에서 저는 즉석에서 분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주요 10개 문자에 대한 종합적 분석, 5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요. 문맹률 감소 속도, 습득 시간, 표현의 정확성, 디지털 호환성, 보존성이었죠. 이 분석에는 라틴 문자, 한글, 한자, 아랍 문자, 러시아 키릴 문자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완전히 투명한 방법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내 제안에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니콜라스와 그의 동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통계학자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문맹률 연구의 전문가였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제가 가진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글 도입 후 한국의 문맹률 감소 속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보급 이후 단 50년 만에 문맹률이 86%에서 2%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였죠. 이건 단지 문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통제 변수를 적용한 후에도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데이터는 분명 한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객관적 연구자로서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이 도시에서 저는 문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효율성과 접근성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강점도 분명했습니다.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 앞에 놓인 과제였습니다. 넷째 날, 예상치 못한 발표자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제이콥 워커, 체로키 부족의 후손이자 언어학자였죠. 그는 체로키 문자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체로키 문자는 1821년 시퀴아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백인들의 말하는 종이를 보고 자신의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었죠. 제이콥의 발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만들어진 후 불과 몇 년 만에 부족 전체의 문맹률이 0%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신문을 발행하고 성경을 번역했으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저항의 상징이었죠.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에 맞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제이콥의 말에 회의장은 숙연해졌어요. 문자가 가진 정치적, 사회적 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으니까요. 특히 그가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을 언급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창제 목적이 유사합니다. 둘 다 민중을 위한 문자였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 다 성공했고요. 제이콥은 체로키 문자로 쓰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쓴 것이라고 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저항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니콜라스가 질문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체로키 문자는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라틴 문자에 밀려난 것 아닌가요? 제이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문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라틴 문자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문자의 우열이 아닌 권력의 문제였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권력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어요.
체로키 부족은 그들의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켜왔던 겁니다. 휴식 시간, 저는 제이콥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어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이콥은 미소 지었어요. 두 문자 모두 발명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계획적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배우기 어렵나요? 전혀요. 일주일이면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인들이 우리 문자를 금지한 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라고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문자의 금지, 그것은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체로키 부족이 그들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투쟁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학자 이 교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한글도 금지된 적이 있나요? 이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용이 억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출판물은 검열과 탄압을 받았죠. 그럼에도 한글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중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몰래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쳤고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된 신문과 책자를 비밀리에 발행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로키와 한글, 두 문자가 겪은 역사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둘 다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은 그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점이.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제이콥의 발표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저항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글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문자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그 문자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지금까지 그 부분을 간과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어요. 다섯째 날,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한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부족해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 이메일을 보냈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가르치다 체포된 교사들, 한글책을 숨기기 위해 벽 속에 서적을 감춘 사람들,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야학 사진이었어요. 밤중에 몰래 모여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눈빛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이토록 투쟁했다는 사실이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어요.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박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흥미로울 거예요. 첫 발표는 AI 전문가인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그는 각 문자의 디지털 처리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측정됩니다. 인식률, 처리 속도, 그리고 오류 발생률이죠. 우리 연구팀은 세계 주요 10개 문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발표 슬라이드에 놀라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특히 인식률은 99.8%로 라틴 문자 97.2%보다 높았습니다. 한글의 높은 효율성은 그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글자 형태가 규칙적이며 음소 단위로 조합되는 체계성이 AI 처리에 이상적이죠. 나카무라 교수의 발표는 냉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나 문화적 편향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증거들은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분석해도 너무 완벽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한글이 정말 최고의 문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라틴 문자의 우월성은 단지 서구 중심적 사고의 결과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오후 세션에 돌아오니 니콜라스가 언론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들려왔어요. 한글은 로컬 문자일 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죠. 학술적으로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세계 문자로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니콜라스는 정치적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니콜라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한글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니콜라스는 언론인들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앨리슨, 당신까지 한글의 신화에 빠진 겁니까? 신화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나카무라 교수의 발표도 보셨잖아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흥미롭게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유럽 학자로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특별해 보입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한글에 대한 찬사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그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요.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과서와 논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글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 그것이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여행이 아니라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 정말 최고의 문자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내 학문적 신념에 대한 도전이고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세미나 6째 날, 파울로 교수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분석 AI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의 제안은 혁신적이었어요. 세계 주요 10개 문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율성, 표기 정확도, 디지털 호환성 등을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개발팀은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방법론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문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이 시도가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다소 감정적이었지만 이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특히 AI라는 중립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파울로 교수가 저를 그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 당신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개발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문자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험은 학습 곡선입니다. 각 문자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달할 수 있는 문해율의 관계를 측정하죠. 개발팀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각 문자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는지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학습 시간 대비 문해율 상승률에서 압도적입니다. 평균 14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어요. 라틴 문자는 22시간, 일본 히라가나는 3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결과는 제게 충격이었어요. 수치로 보니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다는 점은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실험은 표기 정확도였습니다. 각 문자로 동일한 소리를 얼마나 일관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죠. 한글은 표기 정확도에서도 1위입니다. 동일한 발음에 대해 9.2%의 일관성을 보였어요. 라틴 문자는 언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는데 영어의 경우 73.5%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디지털 변환 효율성이었습니다. 음성인식, 텍스트 처리, AI 번역 등에서 각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했어요. 한글은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음성인식 정확도가 98.7%로 다른 문자들보다 평균 12% 높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문화적 편향이 아닌 순수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오후 니콜라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AI 프로젝트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국 측에 불공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의심됩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전체 과정을 제가 지켜봤고 그것은 철저히 공정했어요. 니콜라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파울러 교수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코드와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요.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은 학문적 논의를 해칠 뿐입니다. 니콜라스는 계속해서 반발했지만 그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대한 데이터가 명백한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나이더 교수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예요. 특히 그것이 단 한 사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생각했어요. 문자는 소수 엘리트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힘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어요. 한글은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비전,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저는 계획대로 한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한글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글자들이 건물 곳곳에 있었어요.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저로서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골목마다, 상점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화면마다 한글이 넘쳐났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문자였습니다.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숨쉬는 언어였죠.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저는 무슨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시입니다. 제가 쓴 시요. 매일 하나씩 씁니다. 노인은 자신의 노트를 기꺼이 보여주셨어요.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과 형태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우리의 혼입니다. 일본이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는 지켰습니다. 내 할머니는 야학에서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 노인의 가족사 속에 살아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역사적 투쟁과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어렵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쉬워요.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한글을 56세에 유치원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대부분 읽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라틴 알파벳을 완전히 습득하는데 보통 78세까지 걸립니다. 그것도 단순히 읽는 것뿐, 정확한 철자법을 익히는 것은 더 오래 걸리죠.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의 글짓기 작품을 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짧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선생님이 몇몇을 번역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생각이 한글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문자였어요. 오후에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와 세종대왕의 업적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어요. 전시를 둘러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 그것은 단순한 실용적 필요를 넘어선 깊은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문자를 통한 사회혁신이었습니다. 지식과 권력의 민주화였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예술과 과학,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된 문자였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자 그 이상이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였고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어요. 라틴 문자와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문자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리의 간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책을 읽는 학생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유산이자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창조물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저는 마지막 세미나를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데이터와 직접 경험, 모두가 한글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결론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이 오늘날 서울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의 문자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세미나를 위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특히 파울로 교수의 문자 분석 AI 프로젝트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문자 체계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세미나 시작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울로 교수가 무대에 올라 AI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글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학습 용이성, 표기 정확도, 디지털 호환성 모두에서 1위였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문자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기 쉬운가에 있습니다. 한글은 이 점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 속에서 니콜라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라틴 문자는 세계 보편성과 역사적 가치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글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독일인 언어학자인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에 대한 찬사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럽 언어학자로서 라틴 문자의 우월성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이번 세미나와 연구, 그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콜라스의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한글은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학습 용이성, 표기 정확도, 디지털 호환성 모든 면에서 한글은 탁월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학자가 공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효율성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민중을 위한 문자로 설계되었어요. 지식 민주화의 도구로서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선 사회혁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의 시집, 아이들의 글짓기, 거리의 간판들, 한글이 어떻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한글은 일제강점기에 금지되었지만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문자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니콜라스만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후 니콜라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앨리슨, 당신은 유럽 학계를 배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등을 돌려 퇴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파울로 교수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슈나이더 교수, 이제 당신도 이 문자의 수호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자의 수호자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학회지에 한글에 관한 연구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 문자 체계 한글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논문은 나중에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학에서 한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수강생이 늘어갔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글의 체계성과 학습 용이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선 인간의 결정체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학당 초청으로 한글의 국제화에 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일 뿐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목숨 걸고 지켰고, 지금은 세계가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